현대에는 여러 가지 소통 수단들이 존재합니다. 전화도 있고 메신저도 있고 이메일도 있으며 또 SNS로도 자신의 소식을 타인에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전화로 소식을 묻는 것도 뜸해져서 다른 여러 가지 수단들이 더 많이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즉석에서 연락이 되는 시대다 보니 서로의 소식을 전하는 고전적인 수단 중 하나였던 편지는 개인 간의 소통에서는 특별한 목적이 없는 이상 그다지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속도가 다소 느리기 때문일 텐데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바로 이 편지를 빠르게 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벌였던 사례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편지는 아주 오래된 소통수단 중 하나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서로의 소식이 궁금할 때 늘 편지를 붙여 안부를 묻고는 했습니다. 특히 전쟁터에서도 편지의 역할이 무척 중요했습니다. 전쟁 지시와 아군끼리의 연락에도 편지가 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현대전에서도 통신병이 매우 중요한 직책인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편지를 전달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당연히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옛날에는 인간이 직접 말을 타고 편지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산을 넘어가며 편지를 배달하기 위해선 말도 못하고 직접 걸어가야 했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방법을 하나 고안합니다. 그것은 바로 비둘기를 훈련시키는 것이었는데요. 전서구라고 불리는 이 비둘기들은 정해진 곳으로 돌아오는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비둘기의 다리에 편지를 매달아 서로 연락을 취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이 전서구의 다리에 매달 수 있는 편지는 당연히 간결한 내용만을 담을 수밖에 없었기에 전쟁에서는 무척이나 효율적이었지만 일반적으로 소식을 전달하거나 하는 용도로는 사용하기가 무척 번거로웠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전서구를 훈련시키는 비용도 들고 따로 보관하는 보관소가 필요했으며 운이 없으면 중간에 매나 독수리 같은 맹금류가 전서구를 사냥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편지의 배달에 대해서는 거의 전적으로 인력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비둘기를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대량으로 편지를 배송하기에도 부적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아주 획기적인 시스템이 하나 발명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스부호라 불리는 전신입니다. 세뮤얼 필리 브리즈 모스는 1844년에 이 전신기와 함께 모스부호라 불리는 전신을 고안합니다. 비록 그의 독창적 아이디어는 아니었고 조셉 헨리 교수가 만든 것을 가로챘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모스부호는 정말 획기적인 발명품이었습니다. 전기 신호의 길고 짧음을 사용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즉각적으로 메시지 내용을 받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른 아주 빠른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그에 맞춰서 전보라는 시스템도 새로 등장합니다. 우체국을 통해 모스부호로 메시지를 보내면 그 메시지를 받은 우체국이 내용을 받아 적고 해당하는 사람에게 전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현대의 소통수단들에 비하면 꽤 시간이 들지만 당시로서는 아주 혁신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 전까지는 꽤 쓰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전보 역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전보를 보내는데 쓰이는 돈이 문제였는데요. 1965년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던 시외전보의 요금은 기본 10글자에 50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라면 한 봉지의 가격이 1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보 10글자에 50원이라고 한다면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은지 대략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전보는 간결한 메시지 정도는 보낼 수 있지만 소포를 보내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했는데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인 1800년대에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작가였던 하인리히 폰 클라이스트는 편지 배달 시간을 아주 빠르게 단축시킬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것은 바로 포탄에 편지를 매달아서 대포로 발사한다는 생각이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포병 부대에게 부탁해 편지를 가득 채운 포탄을 발사해서 지정된 곳에 정확하게 포탄을 낙하시키고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서 편지를 옮긴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생각은 그냥 계획 단계에서 그치고 말았지만 1882년에 비슷하게나마 이 아이디어가 시도되기도 했습니다. 남태평양의 통가섬 최북단에 위치한 니우아포우, 이곳에서 농장을 경영하던 관리인 윌리엄 트레버스는 선박에서 편지를 섬으로 발사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엔 정교한 로켓이 없었기 때문에 사진에서 보듯이 마치 거대한 폭죽과 같은 것을 이용했습니다. 트래버스의 계획은 누군가의 명언처럼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럴듯한 계획으로 보였습니다. 그가 고안한 원시적인 로켓의 발사는 성공적이었지만 정작 편지를 매달고 발사하자 문제가 생깁니다. 막대에도 불이 붙고 도중에 이 로켓이 폭발하는 바람에 편지들은 전부 바다에 흩뿌려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대담한 시도였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후 오스트리아에 살던 어느 과학자는 자신이 사는 동네에 늘 편지가 늦게 도착하는 것이 항상 마음 한켠에 걸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프리드리히 슈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편지가 왜 이리 늦냐고 우체부를 닥달하는 사람은 그가 살던 동네엔 아무도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왜냐면 그 동네가 알프스 산맥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체부에게 편지가 왜 이리 늦냐고 했다가는 영영 편지를 받아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1928년 그는 로켓에 편지 19통을 실어보냈고 3년 후인 1931년에는 쇼클이란 곳과 라데군트라는 마을 사이에서 로켓을 사용해 약 100여 통의 편지를 실어보냈습니다. 그 이후로도 2년 동안 산악지대 여러 도시 사이에서 수백 통의 편지를 성공적으로 실어 날랐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진짜 단어 그대로 로켓 배송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시도는 곧 막히고 말았는데요. 1934년 개인이 우편을 발송하는 서비스가 금지되었고 폭발물의 개인 소지를 불법화하는 법안이 발안되면서 그의 우편용 로켓 배달 시스템은 중지되었습니다. 대신 그동안 만들어온 로켓의 설계도는 보관 중이었는데요. 하지만 곧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자 슈미들은 혹시나 그의 연구가 군용 로켓 개발에 쓰일 것을 우려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설계도를 모두 불태우고 파기합니다. 비록 도중에 중단되었지만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의 얼굴이 들어간 기념 우표가 발행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독일의 또 다른 엔지니어였던 게르하르트 주커 역시 1930년대에 이런 로켓 메일을 시도했습니다. 1931년부터 그는 독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로켓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사람들을 설득했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굉장히 냉담했습니다. 그러다 1933년 겨우 아이디어를 채택받았는데요. 그가 발사한 로켓 메일은 두넨이라는 곳에서 노이베르크 섬까지 성공적으로 도착했다고 합니다. 두 지역 사이의 거리는 직선으로 약 10km 정도라네요. 1934년에 그는 영국으로 떠났고 그곳에서도 로켓 메일을 성공적으로 발사시켰는데요. 스코틀랜드 지역에서도 실험을 부탁받게 됩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발사한 로켓 메일은 두 번의 발사가 모두 도중에 폭파되는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결국 그는 사기꾼으로 몰려 영국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독일로 돌아온 그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살다가 1964년에 다시 한번 로켓 메일 시연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실패로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로켓이 점화 도중 그 자리에서 폭발해버렸고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록 말년에는 여러 시도가 비극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사후에는 그간 이룬 업적들이 재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도 이런 로켓 메일이 시도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인도 우편협회의 총무였던 스티븐 스미스는 어린 시절부터 로켓에 관심이 무척 많았습니다. 1934년 그는 캘커타의 오리엔탈 폭죽회사로부터 자금과 장비를 제공받아 로켓을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첫 로켓은 비행 중 폭발했지만 로켓에 실려있던 편지들은 모두 무사히 회수되었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270회 이상 로켓을 발사시켰는데요. 이 로켓들을 통해 구호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큰 지진이 벌어진 피해 지역에 식량이 부족해졌지만 불어난 강물로 인해 아무도 건너갈 수가 없었는데요. 이때 스미스는 로켓에 구호 물품을 담아서 피해 지역까지 식량을 무사히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런 구호 활동 및 우편 배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나중에 기념 우표가 발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켓 메일이 이렇게 좋은 일이나 획기적인 시도에만 사용되었던 것은 아닌가 봅니다. 1935년 미국인 프리도 캐슬러는 로켓 메일 사례들을 보며
돈을 벌어들일 만한 기발한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것은 바로 로켓메일에만 사용되는 특수한 우표를 한정판으로 제작해 판매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표 수집가들에게 꽤 비싼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었고, 그러면 일단 로켓부터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는 로켓 에어플레인 코퍼레이션이란 회사를 세우고 로켓과 항공학 전문가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3가지의 서로 다른 기념 우표 디자인을 고안했습니다. 1936년 그의 원대한 첫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날은 무척 추운 날이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 때문인지 첫 번째 발사 시도는 엔진이 작동하지 않았고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추운 날씨 때문이라고 여긴 프리도는 결국 며칠 뒤 2번째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어쨌든 그에겐 돈이 걸린 일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제대로 발사가 되었지만 얼마 못 가 로켓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으며, 불행하게도 로켓에 불이 붙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켓 안에는 프리도가 그토록 팔고 싶어 하던 한정판 우표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그의 야망은 거기서 끝이 났다고 하네요. 시간이 많이 흐른 1959년, 이번에는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무려 미국의 국방부가 나섰던 것인데요. 바로 해군 잠수정의 갑판 위에서 순항 미사일을 발사해 편지를 배송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순항 미사일의 이름은 레굴루스 1호였습니다. 편지를 가득 실은 이 미사일의 목적지는 약 1,000km가 넘게 떨어진 플로리다주의 메이포트 해군 기지였습니다. 그리고 발사 후 22분 만에 미사일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기념비적인 실험이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벌이던 로켓메일 실험이 국가의 주도로 이루어진 공식적인 최초의 시도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정청의 국장을 맡던 아서 서머필드는 도착한 레굴루스 미사일에서 직접 편지를 꺼내들며 이제 곧 로켓 우편물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의 바램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미 국방부에서는 이 로켓메일 시스템을 실제로 실용화시키려는 계획이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도를 왜 벌였던 걸까요? 당시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기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미사일 기술을 은근히 자랑하고 싶었는데 딱히 자랑을 할 만한 구실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누군가 이 로켓메일 이야기를 떠올렸고 순항 미사일의 성능도 실험할 겸 더불어 미국은 편지도 미사일로 배송한다 라는 아주 그럴듯한 선전 효과를 노렸던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이 로켓메일은 아쉽게도 실용화가 되지는 못했다고 하네요. 이후에도 꾸준히 로켓메일을 발사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2005년 엑스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곳에서는 캘리포니아의 모하비부터 캘리포니아 시티까지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로켓메일을 발사했는데요. 겨우 9분 만에 무사히 도착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다만 비용적인 부분이 여전히 문제였다고 하네요. 로켓메일은 아이디어와 시도가 무척이나 좋았지만 발사 도중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 그리고 떨어진 곳이 원래 목적지와 오차가 크다는 점, 또한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성공 사례가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안착되지는 못했던 모양입니다. 요즘은 로켓 배송이라고 해서 물건을 주문하면 하루 만에 배송이 되기도 하는데요. 아마 자신이 주문한 물건이나 발송한 물건이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고 배송되길 바라는 것은 현대인이나 과거의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과거에 이루어졌던 진짜 로켓 배송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